아저씨, 제대로 일 좀 하세요. 이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쓸 수가 없다니까요. 젊은 여자가 경비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로비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하이힐을 쿵쿵 구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흰 머리카락이 경비모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노인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 당황하신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이게 무슨... 아버지는 재빨리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경비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낡은 의자 하나, CCTV 모니터 4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컵은 일회용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석 달쯤 됐다. 아버지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시절 학부모와 상담하던 그 톤 그대로였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하나. 너도 내일 있잖아. 저는 아버지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눈가가 처졌고 손등에는 핏줄이 울퉁불퉁했습니다. 형은 알아요? 모른다. 너도 말하지 마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은 지금 캐나다에 있습니다. 2년 전에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퇴직금 절반을 대주셨습니다. 형은 그 돈으로 현지에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는요? 알지. 매일 보는데 어떻게 모르겠어.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CCTV 모니터 화면에서 주민 한 명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그쪽을 힐끗 보고는 다시 저를 봤습니다. 내 일은 잘 되고 있냐? 네, 뭐. 그럭저럭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일은 잘 안 풀리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계속 적자였고 빚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버지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아까 그 여자는 누구예요? 1702호 사는 사람이야.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글쎄,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저러더라고. 한 달 전부터요? 응.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야. 아버지. 저는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 달 전에 뭘 봤어? 뭐요? 그 여자가 남자랑 함께 있는 걸. 아버지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남자요? 응. 관리소장이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디서요? 지하 주차장. 내가 야간 순찰을 도는데 주차장 구석에서 그 둘이 있더라고.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 여자가 아버지 본 거예요? 본 것 같아. 돌아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거든. 그 여자가 나를 봤을 거야. 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를 괴롭히는 이유를.
그 뒤로 저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택배 문제로 한번 그러더니 이제는 매일 뭔가를 트집잡아. 아버지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민원을 넣었대. 무슨 민원이요? 업무 태만, 불친절, 뭐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소장이 나한테 주의를 줘.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지.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본인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본인이 민원을 처리하는 거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민수야, 건드리지 마. 괜히 일 커지면 나만 손해야. 손해가 아니라 정당한 일이잖아요. 정당한 게 뭐가 중요해. 나는 그냥 일이나 하고 월급이나 받으면 돼.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아까 그 여자가 다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빨리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경비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자에게서 쓰레기 봉투를 받아 분리수거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없이 핸드폰만 보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잠깐 경비실 쪽을 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경고의 눈빛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아버지는 43년 동안 교단에 섰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서 교감, 교장까지 지냈습니다. 정년 퇴직할 때 시에서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 울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경비복을 입고 쓰레기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륜을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경비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7층에서 내려복도를 걷는데 1702호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불륜을 저지르고 그걸 목격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집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버지 만나고 왔어. 어머님 편찮으세요? 아니, 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고 계셔. 아내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신다고. 언제부터? 석 달.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그 경비실에? 응.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야? 자식들한테 말하기 창피하셨겠지. 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 뭔데? 저는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1702호 여자와 관리소장의 불륜. 아버지가 그걸 목격한 것. 그 뒤로 시작된 괴롭힘. 아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아버지를 쫓아내려는 거네. 맞아. 입을 막으려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알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각자의 삶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비밀을 숨기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굽은 등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차가운 눈빛, 뭔가 단단히 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아파트에서 2정거장 떨어진 빌라에 사십니다. 3층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있었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냥 왔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예전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빨래 건조대가 쳐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약봉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출근하셨어. 새벽 5시에 나가셨지. 어머니가 주방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약봉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혈압약이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응, 혈압이 좀 높아서.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작년부터. 어머니는 컵에 보리차를 따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뭐가? 건강 말이에요. 그럭저럭 괜찮으시지. 나이가 나이니까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지. 어머니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봉지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모두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약은요? 아버지는 안 드셔. 괜찮으시대. 정말요? 응. 건강검진도 안 받으시려고 해. 돈 아깝다고.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왜 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셔야 해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리차 주전자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알았구나. 어제 아파트에서 봤어요. 그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해. 너희들도 다 힘든데. 어머니는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퇴직금은요? 없어. 어떻게요? 형 이민 갈 때 반 보냈잖아. 나머지는. 어머니가 말을 흐렸습니다. 나머지는요? 내 빚 갚는 데 썼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빚이요? 응. 4년 전에 너 회사 망할 때, 그때 은행 빚 5천만 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년 전 저는 친구와 함께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1년도 안 돼서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돈을 대주셨습니다.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아버지 여유 자금인 줄 알았습니다. 퇴직금을 다 쓰신 거예요? 아버지 퇴직금이 얼마나 되겠어? 3천만 원 정도였어. 그럼 나머지는요? 집 담보로 대출받았지. 집을요? 이 집 말고 시골에 있는 땅. 내 아버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 어머니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걸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내가 편했겠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이것 봐. 어머니가 통장을 제 앞에 펼쳤습니다. 잔액은 18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응. 아버지 월급 140에 내 국민연금 30 합쳐서 170씩 나와. 여기서 대출 이자 50 나가고 관리비랑 생활비 쓰면 남는 거 없어. 그럼 매달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거지. 어머니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병원비, 약가, 마트, 전기세, 수도세.
모든 항목이 10,000원 단위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형은 몰라요? 모르지. 말 안 했어. 왜요? 형은 형대로 힘들잖아. 거기서 정착하느라 얼마나 고생이겠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형은 이민 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성공해서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푼도 안 보냈습니다. 어머니, 형한테 말해야 해요. 아니야.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왜요? 형이 알면 마음 아파할 거 아냐.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자고 하셨어. 어머니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팔꿈치를 괴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 아버지는 괜찮으시대. 일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어떻게 괜찮아요? 교장 선생님이 경비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 어때서? 일은 귀천이 없는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 아파트에서 힘든 일 있으시대요? 힘든 일? 어떤 주민이 자꾸 시비를 건다던데요. 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 얘기구나. 아세요? 아버지한테 들었지. 1702호에 사는 젊은 여자. 맨날 트집 잡는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보셨대? 알고 계세요? 응.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 여자가 남자랑 그런 걸 보셨다고. 어머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아버지 입을 막으려는 거겠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쩌겠어.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래. 괜히 일 커지면 자기만 손해라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비원 교체 얘기까지 나왔대. 네. 관리소장이 주민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더라고. 아버지를 자르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머니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민원을 누가 넣는데요? 그 여자지. 1702호.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불륜을 목격당한 여자, 그 여자와 공범인 관리소장, 그리고 그들이 함께 아버지를 몰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갈게요. 벌써?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서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저는 차에 올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관리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17층 이민수인데요. CCTV 영상 열람 신청하고 싶은데요. 무슨 용건이신가요? 제 차에 긁힌 자국이 있어서요. 지하 주차장 영상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셔야 해요. 관리사무소로 오시겠어요? 네,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로 가기 전에 먼저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또 왔어? 네. 아버지, 한 달 전에 그 현장을 보셨을 때가 정확히 언제예요? 왜 그걸 물어? 그냥요. 궁금해서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했습니다. 10월 23일 밤이었어. 야간 순찰 돌던 날. 몇 시쯤이요? 11시쯤 됐을 거야. CCTV에 찍혔을까요? 찍혔겠지. 주차장에 CCTV가 있으니까.
그 영상 아직 있을까요? 한 달 정도는 보관하는데 이제 곧 지워질 거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 영상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왜?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민수야, 이거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쫓겨나요. 쫓겨나면 어때? 나는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돼. 안 돼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쫓겨나야 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보여줄게. 아버지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지하 주차장 영상이 떴습니다. 10월 23일 오후 11시. 어두운 주차장.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1702호 여자였습니다. 짙은 화장에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분쯤 후 관리소장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주차장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뺨에 입을 맞추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그리고 20분쯤 후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립스틱이 번져 있었고 남자의 셔츠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거예요. 응. 그때 내가 순찰을 돌다가 저 모습을 봤어.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걸.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랬을 거야. 그 여자가 나를 쳐다봤거든. 그때 눈빛이 무서웠어.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 영상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뭐 하려고? 증거로 쓸 거예요. 민수야. 아버지, 믿어주세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USB 가져와 봐.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영상을 저장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야, 조심해라. 저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 아니야. 네, 알겠어요. 저는 USB를 받아들고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1702호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뭐 보고 가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경비실에 볼 일이 있어서요. 아, 경비원 아드님이시죠? 네. 아버님한테 잘 말씀드려요. 일 제대로 하시라고.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남의 일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보면 안 되는 거 보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여자는 그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얼굴도 행동도 모두 명확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필요했습니다. 현재 진행형 증거. 저는 핸드폰으로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주민회의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경비원 교체건 논의 마이너스 11월 25일 저녁 8시.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일부러 아파트 로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근무를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척했습니다. 오후 6시쯤 1702호 여자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실로 다가갔습니다. 경비 아저씨.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로비 바닥 좀 보세요. 더럽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청소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아까 했어야죠. 손님 오는데 이게 뭐예요? 여자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에 주민 서너 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그쪽을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일을 제대로 못하신다니까. 여자는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드드라는 듯이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는 핸드폰을 꺼내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것도 관리사무소에 보고할 거예요. 제대로 일 못하시면 그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자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등이 더 굽어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노트북 자판을 누르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아버지는 창고에서 걸레와 청소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73세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주민 한 명이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나서면 안 됐습니다. 회의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15분 동안 바닥을 닦았습니다. 다 닦고 나서 허리를 펴는데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다시 창고로 가셨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경비실로 갔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아직도 여기 있었어? 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지. 뭐가? 아까 그 여자. 신경 쓰지 마. 원래 저래. 아버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매일 저래요?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 하루에 한 번은 꼭 뭔가를 트집 잡아. 관리소장은 뭐래요? 민원 들어올 때마다 나한테 주의를 줘. 어제는 경고장까지 받았어. 경고장이요? 응. 3번 받으면 해고래. 지금 몇 번이에요? 어제 받은 게 2번째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번만 더 트집을 잡으면 아버지는 쫓겨나는 겁니다. 아버지, 회의가 모레잖아요. 응, 알아. 거기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글쎄, 아마 날 자르기로 결정하겠지. 아버지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체념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그냥 당하고만 계실 거예요? 민수야, 나는 이미 늙었어. 싸워봤자 이길 수 없어. 그래도 너는 내일이나 신경 써. 나는 괜찮아.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7층에서 내려복도를 걷는데 1702호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빠, 오늘도 완벽했어요. 뭐가? 그 경비 영감 괴롭히기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이제 경고 2번째잖아. 한 번만 더 주면 끝이야. 관리소장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언제 3번째 줄 거예요? 내일. 회의 전날에 주면 딱 좋지. 그럼 회의에서는? 당연히 해고 결정 나겠지. 내가 주민들한테 다 얘기해놨어. 오빠 최고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화는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봐요. 남편이 곧 올 시간이에요. 조심해서 가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관리소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관리소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민수 씨,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집에 들어가는 중이에요. 아, 17층 사시죠? 네. 경비원분 아드님이시고, 네. 관리소장이 저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혹시 뭐 들으셨어요? 네. 방금 전에 여기 계셨던 것 같아서요. 아니요. 지금 막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겜리 소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방금 들었어. 뭘? 저는 아내에게 1702호 문 앞에서 들은 대화를 말했습니다.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일 세 번째 경고를 준다고? 응. 그럼 아버지는 해고야. 어떡하지? 일단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해. 내일 조심하시라고. 저는 핸드폰으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민수야, 왜? 아버지, 내일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야? 내일 그 여자가 또 뭔가를 트집 잡을 거예요. 세 번째 경고를 받게 만들려고요. 어떻게 알았어? 방금 들었어요. 1702호 문 앞에서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버지, 절대 트집 잡힐 만한 일 하지 마세요. 청소도 완벽하게 하시고 전화도 바로바로 받으시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응, 알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버지가 아무리 조심하셔도 저 여자가 억지로 트집 잡으면 어떡해? 그것도 생각했어. 그럼 내가 내일 하루 종일 로비에 있어야겠어. 회사는? 반차 낼게.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회사에 반차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보는 것, 그리고 1702호 여자가 뭔가를 시도하면 그걸 모두 기록하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파트 로비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출근해 계셨습니다. 경비실 안에서 모니터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일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경비실과 엘리베이터를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1702호 여자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경비실로 다가갔습니다. 경비 아저씨,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제가 부탁한 택배 찾으셨어요? 택배요? 제가 어제 전화로 부탁했잖아요. 편의점 택배함에 있는 거 찾아달라고요. 전화 안 받았는데요. 뭐라고요? 여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어제 2번이나 전화했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럴 리가요. 저는 전화 안 받았는데요. 아버지는 당황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 번호로 전화 왔을 거예요. 아버지는 경비실로 들어가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착신 기록에는 없었습니다. 없는데요. 말도 안 돼요. 제 핸드폰 보세요. 여자가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경비실 번호로 전화한 기록이 2번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시. 이것 봐요. 제가 전화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안 왔는데요. 그럼 전화를 안 받으신 거잖아요. 일부러. 아닙니다. 정말로.
아니긴요. 자꾸 거짓말하시네요. 주변의 주민 몇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예요? 맨날 이런 식이에요. 여자는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여자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저 1702호 최윤정인데요. 경비원이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저는 그 모습을 다 찍었습니다. 여자의 표정, 아버지의 당황한 모습, 주변 주민들의 반응. 모두 5분쯤 후 관리소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소장님, 이 경비원이 제 전화를 무시했어요. 2번이나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이민수 경비원님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전화가 안 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핸드폰 보세요. 최윤정이 핸드폰을 관리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관리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하신 게 맞네요. 그런데 경비실 전화기에는 착신 기록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전화기가 고장났거나 아니면 받지 않으신 거겠죠. 저는 정말로. 이민수 경비원님,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관리소장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미 경고 2번 받으셨죠? 네.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규정상 해고입니다. 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더 이상 들을 게 없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은 돌아섰습니다. 최윤정이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일을 제대로 못하나 봐. 나이가 있으시니까 교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모든 걸 다 찍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비실로 갔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넌 왜 여기 있어? 아버지, 경비실 전화기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는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착신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시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전화기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착신 거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번호, 최윤정의 번호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가 설정하신 거예요? 뭐? 착신 거부요. 아니,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설정해 놓은 겁니다. 경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관리소장. 저는 핸드폰으로 전화기 설정 화면을 찍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조작의 증거.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민수야, 내일 회의 때 보세요. 저는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파일들을 하나씩 펼쳐 놓았습니다. 첫 번째, 10월 23일 지하 주차장 CCTV 영상. 최윤정과 관리소장의 불륜 장면. 포옹, 입맞춤, 그리고 20분 후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나오는 모습. 두 번째, 오늘 촬영한 로비 영상. 최윤정이 아버지를 몰아세우는 장면. 관리소장이 나타나 3번째 경고를 주는 장면. 3번째, 경비실 전화기 설정 화면 사진. 최윤정 번호가 착신 거부로 설정되어 있는 증거. 4번째, 민원 기록.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받은 자료. 지난 한 달간 최윤정이 넣은 민원 5건. 모두 근거 없는 내용들. 아내가 옆에서 화면을 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아니, 하나 더 필요해. 뭐? 결정적인 증거. 저 둘이 공모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어떻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지금 가봐야겠어. 어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왜? 저 둘이 만날 거야. 내일 회의 전에 마지막으로 계획을 확인하려고. 어떻게 알아? 패턴이 있어. 지난 한 달간 CCTV 영상을 다 확인해 봤는데 저 둘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쯤 만나. 오늘이 화요일이네. 응.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해. 걱정 마. 저는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주차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주차장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제 차로 갔습니다. 차 안에 앉아 시동을 끄고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9시 45분. 조금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10시 5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윤정이 나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주차장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차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10시 10분.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습니다. 관리소장이 나왔습니다. 최윤정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저는 차에서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 완벽했죠? 그래. 세 번째 경고까지 줬으니까 내일 회의에서 끝이야. 혹시 문제될 일은 없겠죠? 없어. 주민들한테 다 얘기했어. 경비원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 아들은요? 17층에 사는. 신경 쓰이긴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 만약에 뭔가 알면 어떡해요? 뭘 알아? 우리 조심했잖아. 관리소장이 최윤정을 끌어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고마워요, 오빠. 최윤정이 관리소장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다 찍었습니다. 핸드폰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잡았습니다. 화면이 흔들리지 않게. 그나저나 남편은 출장 갔어요. 모레 들어와요. 그럼 오늘은?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내일 회의 끝나고 보면 되잖아요. 알았어. 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올라갈게요. 조심해서 가. 최윤정이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관리소장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반대편 계단으로 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얼굴도 대화도 포옹과 입맞춤까지 모두 찍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화. 세 번째 경고까지 줬으니까 내일 회의에서 끝이야. 주민들한테 다 얘기했어. 경비원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공모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클라우드에 즉시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USB 3개에 모두 복사했습니다. 하나는 집 금고에, 하나는 아내한테, 하나는 내일 회의장에 가져갈 용도.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다 찍었어. 저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실하네. 내일이면 끝이야. 근데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든 말든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저는 노트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보여줄 자료.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 경비원 교체건의 진실. 두 번째 슬라이드, 10월 23일 CCTV 영상 캡처. 세 번째 슬라이드,
그 이후 시작된 괴롭힘의 타임라인. 네 번째 슬라이드, 조작된 민원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오늘 로비 영상. 여섯 번째 슬라이드, 전화기 착신 거부 설정. 일곱 번째 슬라이드, 오늘 밤 지하 주차장 영상. 여덟 번째 슬라이드, 결론. 이 모든 것은 불륜을 숨기기 위한 조직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마셔. 내일 힘들 거야. 고마워. 여보, 혹시 저 사람들이 위협하면 어떡해? 괜찮아. 증거는 이미 여러 곳에 백업했어. 그래도 조심해. 알았어.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준비할 게 더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내일 회의에 꼭 참석하세요. 믿어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만약 주민들이 믿지 않으면? 만약 관리소장이 먼저 손을 쓰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보여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씻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긴장돼? 조금.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밥을 먹고 노트북과 USB를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내가 안아줬습니다. 힘내. 고마워.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경비실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벌써 나가? 네. 아버지, 오늘 저녁 8시 회에 꼭 오세요. 가서 뭐해? 어차피 결정 난 거 아니야. 아버지, 제발이요. 꼭 오세요. 저는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로 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계만 봤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조퇴를 신청하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을 확인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옆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20개쯤 놓여 있었습니다. 앞쪽에 스크린과 프로젝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테스트했습니다. 화면이 잘 나왔습니다. 오후 7시 50분,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윤정도 왔습니다.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관리소장은 제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뒤쪽 구석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여기 서 있을게. 앉으세요. 저는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앉으셨습니다. 오후 8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관리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경비원 교체권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관리소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민수 씨 무슨...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회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요. 저는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북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을 엔터키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경비원 교체권의 진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이 스크린을 봤습니다.
관리소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민수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진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10월 23일 밤 11시 지하주차장 최윤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윤정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두 사람이 주차장 구석으로 사라졌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빨리 감기했습니다. 20분 후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최윤정의 립스틱이 번져 있었고 관리소장의 셔츠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민 한 명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다른 주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주민들을 둘러봤습니다. 1702호 최윤정 씨와 박성민 관리소장의 불륜 현장입니다. 닥쳐요. 최윤정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사생활을 여기서 공개해요? 사생활이 아닙니다. 이 불륜이 경비원 교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10월 23일 불륜 목격, 10월 25일 첫 번째 민원 접수, 10월 29일 두 번째 민원 접수, 11월 5일 세 번째 민원 접수, 11월 9일 네 번째 민원 접수, 11월 15일 다섯 번째 민원 접수. 모든 민원은 한 사람이 넣었습니다. 최윤정 씨입니다. 저는 최윤정을 봤습니다. 왜 하필 10월 23일 이후부터 민원을 넣기 시작했을까요? 그건 경비원이 뭔가를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10월 23일 밤 이민수 경비원은 야간 순찰 중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순찰하다가 두 분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최윤정 씨는 경비원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말도 안 돼요. 최윤정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민원을 넣었어요. 경비원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요. 정당하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민원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민원, 택배 분실. 하지만 확인 결과 배송 기사의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민원, 방문객 응대 불친절. 하지만 CCTV를 확인하면 경비원은 5분 동안 서서 정문까지 방문객을 안내했습니다. 세 번째 민원, 청소 불량. 하지만 로비는 매일 청소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민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민원. 청소와 마찬가지로 분리수거는 매일 수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 전화 응대 늦음. 하지만 경비실 전화기에는 착신 기록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경비실 전화기 설정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한 결과 경비실 전화기에 착신 거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거부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최윤정의 번호였습니다. 이 설정은 경비원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설정을 할 줄도 모르십니다. 저는 관리소장을 봤습니다. 경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관리소장뿐입니다. 관리소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어제 로비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최윤정이 아버지를 몰아세우는 장면. 제 핸드폰 보세요. 제가 전화했잖아요. 그럼 전화를 안 받으신 거잖아요. 일부러.
그리고 관리소장이 나타나는 장면.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규정상 해고입니다. 주민들이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보셨습니까?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입니다. 저는 주민들을 둘러봤습니다. 최윤정 씨가 민원을 넣으면 관리소장이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예 전화기를 조작해서 경비원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최윤정이 소리쳤습니다. 증거 없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증거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지하주차장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최윤정과 관리소장이 만나는 장면. 오빠, 오늘 완벽했죠? 그래. 세 번째 경고까지 줬으니까 내일 회의에서 끝이야.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혹시 문제될 일은 없겠죠? 없어. 주민들한테 다 얘기했어. 경비원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 아들은요? 17층에 사는. 신경 쓰이긴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 관리소장이 최윤정을 끌어안는 장면. 입을 맞추는 장면.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최윤정을 봤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한 짓입니다. 최윤정은 입을 떨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리소장을 봤습니다. 주민들한테 다 얘기했다고 하셨죠? 경비원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관리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이었습니다. 불륜을 숨기기 위한 조직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저는 주민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43년 동안 교사로 살아오셨습니다. 교장까지 하셨습니다. 정년 퇴직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신 지 겨우 석 달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단지 우연히 봐서는 안 될 걸 봤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모욕을 당하고 거짓 민원에 시달리고 결국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경비원분이 불친절한 적 없었어요. 다른 주민도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오히려 친절하셨는데요. 또 다른 주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경비원분이 제 짐을 집까지 들여다 주신 적도 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윤정이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도망가시는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최윤정은 대답하지 않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최윤정 씨, 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최윤정이 멈춰섰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습니까? 최윤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뭔가를 봤다는 게 잘못입니까? 최윤정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괴롭힘을 당해도 되는 겁니까? 최윤정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73세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나르고 눈치를 보며 사십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아버지한테 당신은 뭘 했습니까? 거짓 민원을 넣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최윤정이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최윤정이 울먹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겁이 났어요. 남편한테 들킬까봐. 그래서 경비원분을 좀 불편하게 만들면 말 안 하시겠거니 생각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저도 알아요. 최윤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민원 하나 넣으니까 다음 것도 넣게 되고 소장님이랑 같이 계획을 짜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최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윤정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저는 관리소장을 봤습니다. 소장님은요? 관리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경비원분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우리 아버지한테 하세요. 관리소장이 아버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민수 경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민 한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서 계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잘해줬어.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안았습니다. 주민들이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몇몇은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경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몰라봐서 죄송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비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민수야. 네.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아버지도요. 여전히 멋지세요. 멋지긴. 이 나이에 경비 일이나 하는데. 그게 뭐 어때서요? 아버지가 하시면 그게 다 멋진 일이에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네.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경비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이제는 아무도 무시하지 않을 그 자리.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 사퇴 및 경비원 교체건 관련 안내. 어제 주민회의 결과 기존 경비원 교체 안건은 부결되었으며 관리소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습니다. 이민수 경비원은 계속 근무합니다. 그동안 논란으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저는 공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다른 주민 한 명이 같이 읽더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맞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로 나오는데 경비실 안에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늘 보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주민 한 명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또 다른 주민이 우편함에서 우편을 꺼내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회의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무도 고개를 제대로 숙이지 않았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들이 서서 아버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들리던 박수 소리가 다시 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살짝 눈을 찡긋했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1702호 최윤정이었습니다. 화장은 어제보다 옅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은 듯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죄송했습니다. 최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하셔야죠. 알아요. 최윤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기가 안 나요. 용기요? 네. 죄송하다고 말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둘 다 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셔야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최윤정이 저를 봤습니다. 눈밑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한테는 다 말했어요. 그래요? 네. 어젯밤에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숨기고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하고 싶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미워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께는 꼭 사과드릴게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각자 아무 말 없이 탔습니다. 1702호 층수가 먼저 눌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최윤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참 대단하시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듣기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잔뜩 봐왔습니다. 고기, 채소, 과일, 반찬, 라면 박스까지. 계단을 올라가는데 양손이 무거워서 숨이 더 찼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또 웬일이야? 엄마, 장 좀 사왔어요.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어머니가 웃으면서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장바구니를 풀었습니다. 냉장고가 금방 꽉 찼습니다. 이 정도면 한 달은 먹겠다. 어머니가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내 애들 학원이나 더 보내지. 엄마, 이제부터 매달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생활비 제가 조금씩 보탤게요. 됐어. 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너도 힘들잖아. 저 이제 예전처럼 힘들지 않아요. 저는 웃으면서 거짓말 반, 진심 반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하면 계속 마음이 더 힘들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퇴직금 얘기 아직 마음에 걸리지?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제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우린 후회 안 한다. 근데 저는 너 망했던 그때 있잖아.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자식 혼자 무너지게 할 순 없다고. 저는 어쩔 줄 몰라 테이블 위에 수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내 빚 갚아준 거, 형 이민 도와준 거, 다 우리가 좋아서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마. 그래도 이대로 그냥 둘 순 없죠.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잘해. 우리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제일 큰 효도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왔다.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어머니가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 왔냐? 네. 이거 편의점에서 빵 세일하길래. 아버지가 비닐봉지를 흔들었습니다. 너 좋아하던 크림빵 있더라. 아버지가 더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웃었습니다. 예전 교장 선생님 시절 학교 운동회 때 학생들 사이에서 웃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버지와 저는 집 앞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가는 날씨였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벤치에 앉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응? 아파트에서 요즘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참 많이 해. 그래요? 응.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도 요즘은 수고하십니다 하고 한마디씩 하더라. 아버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불편한 사람은 없고요? 뭐,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지. 가끔 짜증내는 사람도 있지. 근데 이제는 예전처럼 무섭진 않아. 왜요? 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얼굴 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해도 내가 참으면 된다고만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내 엄마가 또 몇몇 주민들이 내 편이라는 걸 아니까 조금 덜 무서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말이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다. 네. 내년 봄쯤에 일을 그만두면 어떨까 싶다.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힘들어서요? 힘들긴 하지.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야간 근무까지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럼 당연히 그만두셔야죠. 저는 바로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좀 쉬셔도 돼요. 근데 그냥 그만두는 건 또 싫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도망치듯이 그만두고 싶진 않아. 이제야 사람들 눈을 똑바로 보고 인사를 받게 됐는데 저는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년 봄까지는 그냥 지금처럼 일하고 그때쯤 새로 사람 뽑게 해달라고 관리사무소에 미리 얘기해 볼까 하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망치듯 안 나가신다면 저는 뭐든 좋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만두시면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실래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뭐, 우리 집 근처로라도. 지금 집 담보대출도 있고 병원도 이쪽이 더 가깝고 말을 하다 보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또 무리한 제안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었습니다. 너도 참. 네. 예전에는 부모 말 하나도 안 듣더니 이젠 부모를 끌어다가 옆에 두고 살겠다고 하네. 싫으세요? 싫다는 말은 안 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엄마랑 상의해 봐야지. 내 엄마는 내 옆에 붙어 살고 싶어 할 거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진지하게 상의해 보세요. 저도 진지하게 말한 거니까요. 알았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조금 더 차갑게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손을 비볐습니다. 춥지? 조금이요. 들어가자. 우리는 천천히 다시 빌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주 뒤 아파트 로비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새로운 관리소장 부임 안내. 전 관리소장 사태로 인하여 다음 달 1일부터 새 관리소장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본 사건을 계기로 경비 및 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과 근무 환경 개선을 약속드립니다. 한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버지는 공지를 멀찍이서 보더니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만 잘하면 되겠네. 아버지는 원래 잘하고 계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더 잘해야지.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때 중년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경비원님. 아, 네. 지난번 일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괜히 뒷말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도 더 잘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날씨 추운데 항상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제 쪽을 힐끗 봤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하다. 어떤 점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곧 잘릴 늙은이처럼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사를 먼저 하네. 사람들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게 벗겨진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난 아직도 여기서 일하는 게 부끄럽진 않다. 원래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치?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은 든다. 교장실에서 앉아있던 내가 이제는 경비실에서 앉아있구나. 둘 다 비슷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을 지키던 자리에서 이젠 아파트 사람들을 지키는 자리로 바뀐 거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넌 가끔 너무 그럴듯한 소리를 해서 문제다. 칭찬으로 들을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방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책상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고 딸아이는 인형 옷을 갈아입히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왜 아빠? 할아버지 말이야. 둘이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파트에서 경비 일하시는 건 알지? 응, 지난번에 봤잖아.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경비실에서 사탕 줬어. 할아버지가 정말 멋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크면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해줘. 뭔데?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금방 다시 자기 할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오늘 제가 한 말이 떠오를 날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를 지나가다가 경비실을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CCTV 모니터를 보다가 로비를 지나가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서 가. 아버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이 엄마가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비원님. 경비실 안은 여전히 좁고 어둡고 커피포트는 아직도 일회용 컵을 쓰고 있었지만 그 자리의 의미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다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이제는 아무도 무시하지 않을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된 자리였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던 무렵 아파트 단지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찬 공기가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낮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로비를 지나가다가 경비실 유리창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안에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익숙했던 안경 너머로 책장을 넘기시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속을 무겁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마음 대신 조용한 존경과 따뜻한 안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아버지의 자리로 만들어내신 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캐나다에 있는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일 들었다. 형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 말도 못하겠더라.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겠고 그냥 미안하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 아버지 괜찮아. 형한테 뭐라 하시지도 않았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시잖아. 통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아도 우리 둘의 중심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또렷하게 환해 보였습니다. 로비, 주차장, 복도, 그리고 경비실. 어느 날 집에 늦게 들어갔을 때 경비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 문을 열어보니 아버지께서는 의자에 기대어 잠들어 계셨습니다. 책이 무릎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책을 주워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CCTV 모니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지켜오신 공간들이 저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온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가족, 우리의 삶, 그리고 더 큰 의미까지도 함께 지켜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어깨 위에 담요를 가볍게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눈을 뜨셨습니다. 민수냐? 네. 조금 졸리신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늙으면 원래 그래. 늙으신 건 맞죠?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멋지세요. 아버지께서는 웃으시다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민수야. 네. 아빠가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뭔지 아냐? 뭔데요? 내 엄마랑 결혼한 거. 그리고 너희 둘을 낳은 거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응? 저는요. 아버지 아들이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시는 날은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봄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경비실 문을 여셨습니다. 그동안 정든 자리, 고되었던 자리, 하지만 이제는 존중받는 자리가 된 곳. 아버지는 유리 안쪽을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수고했다. 아버지께서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들리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고생과 억울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용기에게 보내는 말처럼. 수고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아버지는 경비복을 벗어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쉬고 나시면요? 아버지께서는 씩 웃으셨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란다. 그 말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 걸음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 로비의 조명이 부드럽게 반짝였습니다. 그 아래 아버지가 떠난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제 빈자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시받았던 자리가 아니었고 누군가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아버지가 보여주신 품격과 진실, 그리고 한 사람이 지켜낸 존엄이 남아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제 아이들이 자라 세상 앞에서 바르게 서고 싶을 때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살아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물려줄 하나의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일과 똑같을 것입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누군가를 지켜주는 일.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남으셨다면 소중한 댓글 한 줄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